반갑습니다. 요양보호 관련 기초 지식 중에서 노화에 따른 변화와 질환에 대해서 두 번째 시간인데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103. 노화에 따른 피부계의 변화는 1번 피하 지방이 증가한다. 증가가 아니고 감소이지요. 그 다음에 기온에 둔감해진다. 아닙니다. 민감해지십니다. 어르신들은. 피부가 얇아지기 때문이죠. 머리카락이 굵어진다. 아니고 가늘어집니다. 그 다음에 손톱, 발톱이 딱딱하고 두꺼워진다. 이게 정답이겠네요. 우리 어르신들 보시면 손톱, 발톱이 굉장히 이렇게 두껍고 누렇고 딱딱해서 일반 그 손톱 깎기로는 깎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특수 손톱 깎기를 이렇게 이용을 하시는데 그 누렇게 되어 있는 두꺼우면서 누렇게 되어 있는 거는 그게 손발톱 무좀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약 사다가 좀 이렇게 발라드리고 해야 되거든요. 그다음에 5번 상처 회복이 빠르다 아니고 느리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04. 노화에 따른 피부의 특성으로 옳은 것은 표피가 두꺼워진다. 아니죠. 우리 어르신들 보면 굉장히 얇아져 있어요. 피부가. 그죠? 2번 피부 탄력성이 증가한다. 아니죠. 이것도 감소한다입니다. 피부가 건조하고 표피가 얇아져 가지고 탄력성이 감소하는 거죠. 그다음에 3번 각질층의 수분 함량이 증가한다. 아니죠. 이것도 감소합니다. 4번 모근의 멜라닌 생성 세포가 증가한다. 아니죠. 이것도 감소하기 때문에 흰머리가 나시는 거죠. 5번 상처가 잘 낫지 않으며 궤양이 생기기 쉽다. 이것이 정답이겠네요. 105번 병상에 오랫동안 누워있는 대상자의 피부가 혈액을 공급받지 못해서 괴사되는 질환은 이거 진짜 주의하셔야 되는 질병이거든요. 정답은 욕창인데요. 어르신들은 욕창, 그 다음에 낙상, 그 다음에 흡임성 폐렴 요 세 가지만 주의를 하셔도 보다 이렇게 건강하고 안전하게 그렇게 사실 수 있다라고 해요. 흡임성 폐렴. 네. 그래서 욕창은 굉장히 중요해서 아마 요거는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올 거예요. 네. 그다음에 106번. 다음 중 욕창이 발생할 위험 요인이 있는 대상자는 1번 피하 지방이 많은 대상자. 피하 지방이 많은 곳보다 이게 굉장히 적은 곳에서 많이 난다고 해요. 욕창은 이 바닥과 이렇게 닿는 부위에 살이 없으면 그 뼈하고 이렇게 부딪히면서 욕창이 많이 일어납니다. 부적절한 영양으로 근육이 위축된 대상자. 이게 정답이겠네요. 체위 변경을 자주 하는 대상자. 아니죠. 욕창 이렇게 한 자리에 오래 누워 계시는 어르신들은 침대에서는 2시간마다 그 다음에 휠체어나 의자 같은 데서는 1시간마다 이렇게 변경을 해드려야지 욕창이 예방이 된다라고 하네요. 변비가 있는 대상자 아닙니다. 그죠? 변비가 있으면 욕창이 자주 발생하는 거 아니죠? 요의, 변이가 있는 대상자 이분들도 아닙니다. 요실금이나 변실금이 있으면 그냥 이렇게 이불이나 옷이나 다 버리잖아요. 피부가. 그런 경우에는 욕창이 잘 발생하지만 요이나 변이가 있으면 나 오줌 누고 싶어 또 대변 보고 싶어 이럴 때 얼른 처치를 해드릴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욕창이 자주 발생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07번 장기간 누워있는 대상자의 둔부 주변에 욕창이 발생하는 원인 둔부라고 하네요. 둔부 1번 충분한 영양 섭취를 하고 있다. 2번 2시간에 한 번씩 체위 변경을 한다. 3번 요실금 및 변실금이 있다. 4번 스스로 화장실을 다닌다.
5번 젖은 침대 시트는 바로 교체한다. 둔부 주변이라고 했기 때문에 둔부가 이쪽이잖아요. 이쪽은 요실금 및 변실금이 있는 어르신들 계속 이렇게 지리고 싸고 젖은 상태로 있고 계시기 때문에 이쪽 부위에 욕창이 잘 발생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사지마비 대상자가 다음 그림과 같이 누워있을 때 욕창이 가장 잘 생기는 부위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일단 여기는 후두부 쪽이죠. 그죠? 이쪽은 후두부 쪽인데 후두부 쪽이고 그 다음에 나는 여기가 견갑골인가요? 견갑골 쪽이고 다는 여기가 팔꿈치네요. 팔꿈치.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청골이잖아요. 여기가 청골 부위가 욕창이 특히 잘 생기거든요. 마는 발 뒤꿈치고.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바닥에 닿는 면인데 제일 많이 무겁고 제일 많이 또 이렇게 그 땅에 넓은 면적이 닿고요. 그 다음에 이 사지마비 같은 경우에는 기저귀나 이런 것들, 대소변 이런 것들이 제때제때 처리 안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쪽 청골 부위 쪽, 여기에 욕창이 잘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09. 욕창의 2단계 증상에 해당하는 것. 1번 피부는 분홍색 혹은 푸른색이다. 요거는 1단계이겠죠. 1단계. 피부를 누르면 색깔이 일시적으로 없어진다. 요것도 1단계. 피부에 열감이 있다. 요것도 1단계. 뼈와 근육까지 괴사가 진행된다. 요거는 4단계의 욕창 상태이죠. 피부가 벗겨지고 물집이 생기기 시작한다. 요게 2단계인데요. 우리가 1단계를 보면 일단 피부가 분홍색 또는 푸른색이에요. 푸른색인데 이렇게 누르면 색깔이 잠깐 이렇게 없어져서 하얗게 보여요. 하얗게 보이고 또 열감이 있는 상태가 1단계이고요. 2단계는 피부가 벗겨지고 물집이 생기기 시작하고 또 조직이 상하기 시작해요. 물집. 중요한 거는 요 물집이에요. 그 다음에 3단계는 깊은 욕창이 생기고 괴사 조직이 발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시커멓게. 괴사 조직이 발생 시작하는데 이때부터 이제 악취가 난다라고 하죠. 4단계는 이제 그 뼈, 근육 이런 데까지 전부 다 이렇게 균이 침범해서 허옇게 드러나 보이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그 다음에 110번 욕창의 3단계 증상에 해당하는 것. 1번 여기 설명을 했네요. 그죠? 1번 피부는 분홍색 혹은 푸른색이다. 1단계죠. 피부가 벗겨지고 물집이 생긴다라고 했네요. 2단계. 괴사 조직이 발생한다. 요게 이제 3단계여서 정답이 되겠네요. 4번 누르면 일시적으로 없어진다. 1단계. 피부에 열감이 있다. 1단계. 111번 욕창의 단계별 증상 중 다음 내용에 해당하는 것. 피하 조직과 근막, 근육, 뼈나 관절을 포함한 심부 조직에 손상이 있다. 모든 근막, 근육, 뼈, 관절까지 포함해서 손상이 있대요. 괴사가 진행이 되었다라는 얘기죠. 4단계입니다. 와상 상태에 있는 대상자의 피부가 약간 붉게 변하였을 때 대처 방법. 요거는 욕창 초기 즉 1단계를 의미하죠. 1단계에서는 우리 선생님들이 어떻게 해드리냐면 1번 욕창 주위를 마사지하고 가볍게 이렇게 두드려 드리는 게 선생님들이 해드릴 수 있는 일이에요. 1단계일 때. 그 다음에 뜨거운 물수건으로 찜질한다 아니죠. 약간 미지근한 물로 이렇게 찜질을 해드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화상을 입을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3번 차가운 바람으로 건조시킨다. 이것도 미지근한 그런 바람이겠죠. 춥지 않으면 1시간에서 2시간 햇볕을 쬐인다. 감기, 독감 이런 거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거든요. 1시간, 2시간까지 햇볕을 쬐이시면 안 돼요. 30분 정도 햇볕을 쬐어 드리라고 하네요.
5번 물티슈로 수시로 닦아준다. 물티슈 사용 안 됩니다. 미지근한 물로 씻기고 그 다음에 잘 말려 주셔야 되거든요. 1단계에서. 그래서 1번은 정답은 1번이고요. 요 와상 상태에 있는 대상자에 대한 욕창 문제 굉장히 자주 출제가 되고 있거든요. 아까 그림처럼 그런 경우에도. 그래서 와상 상태의 욕창 관리에 대해서는 선생님들이 특별히 신경 쓰셔서 그렇게 공부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113번 욕창으로 인해 대상자에게 피부 발적과 수포가 생겼을 경우 피부 발적과 수포가 생겼다라고 하네요. 요거 2단계인 거죠. 피부를 주무르며 마사지한다. 요거는 1단계에서 선생님들이 해드릴 수 있는 일이고요. 발적 부위를 미지근한 물로 닦아주고 건조시킨다. 요게 이제 선생님들께서 해주셔야 할 일입니다. 3번 하루에 2번 체위 변경을 한다. 하루에 2번이 아니고 2시간마다 체위 변경을 해드려야 되죠. 그 다음에 4번 몸에 꽉 끼는 옷을 입힌다. 절대 안 되죠. 욕창이 더 생길 수 있어요. 5번 욕창 예방을 위해 도넛 모양의 베개를 대준다. 요건 역시도 도넛 모양 베개는 압박 부위에 이렇게 피 순환을 방해를 해서 욕창이 악화될 수 있으니까 절대로 해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114번 욕창의 초기 단계로 피부에 붉게 변한 부위가 생겼을 때 대처 방법은 1번 휠체어에서는 2시간마다 아닙니다. 의자나 휠체어는 1시간마다 자세를 바꾸어 드려야 됩니다. 미지근한 물수건으로 찜질하고 마른 수건으로 닦는다. 3번 아침 저녁으로 비누 샤워를 시킨다. 4번 피부 보호를 위해 가습기를 틀어준다. 5번 미지근한 물로 닦은 후 파우더를 뿌려준다. 파우더는 절대 안 됩니다. 이거. 일단 정답은 2번인데요. 욕창 초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찜질도 해드리고 그러면 이렇게 혈액순환이 잘 되기 때문에 욕창이 완화될 수 있어요. 그리고 깨끗이 말려야 되잖아요. 미지근한 바람을 쐬어주든 마른 수건을 이렇게 꼭꼭 눌러서 닦아드리든 그런 식으로 조처를 취하셔야 됩니다. 115. 욕창이 있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대상자가 원하지 않으면 체위 변경을 하지 않는다. 안 되죠. 2시간마다 누워 계시는 경우에 2시간마다 반드시 해드려야 되고요. 침대에서는 2시간마다 체위 변경을 한다. 요거 맞겠네요. 그 다음에 3번 매트리스와 베개는 딱딱한 것이 좋다. 안 되죠. 특수 매트리스를 욕창이 생기셨으면 특수 매트리스를 쓰셔야 됩니다. 복지연구 업체에 연락을 하면 욕창 예방 매트리스를 대여해 주고 있어요. 다음에 4번 지성용 피부로 깨끗이 지성용 안 돼요. 자극이 없는 비누여야 됩니다. 다음에 5번 단추가 달린 바지를 입힌다. 이것도 안 되겠죠. 혹시나 단추 같은 데 눌리면 욕창이 더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정답은 2번입니다. 우리 욕창에 대한 시험 문제는 해마다 나오는 거기 때문에 욕창에 대해서는 전 분야의 내용을 골고루 이렇게 살펴보고 암기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 116번 욕창에 있는 대상자를 돌보는 방법은 이건 역시 시험에 자주 나오는 이야기예요. 얼음 주머니 절대 안 됩니다. 천골 부위에 도넛 베개 안 된다라고 했어요. 젖은 침대 시트는 바로 교체해 드려야 됩니다. 항상 마른 상태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하고요. 4번 오염 물질이 묻은 경우 찬물 안 되죠. 네, 이거는 미지근한 물로 씻고 건조시켜야 되고요. 의자에서는 2시간 아니고 1시간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17. 욕창을 예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 이것도 시험에 아주 자주 나오는 거예요. 1번 뜨거운 물주머니 안 되죠. 이거 화상 입을 수 있어요. 우리 특히나 어르신들은 피부가 얇아가지고 온도에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화상 입습니다. 자세 변경을 요구하지 않으면 그대로 둔다 아니죠. 파우더를 이용하여 피부를 건조하게 한다. 파우더 안 된다라고 했어요. 이게 파우더는 화학 물질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땅구멍을 또 막기도 해요.
그래서 파우더 사용은 절대 안 되고요. 4번 피부 건조 시 찬바람과 뜨거운 바람 안 되죠. 미지근한 바람으로 그냥 마를 때까지 이렇게 말려드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5번 무릎 사이에는 베개를 끼워준다. 네, 요게 정답입니다. 아까 천골 부위에는 그 도넛 베개가 이렇게 생겼거든요. 예, 도넛 베개 여기 천골 쏙 들어가게 해서 욕창을 옛날에는 이 베개를 썼었어요. 근데 한 5, 6년 전에 이게 더 위험하다고 해서 복지연구 업체에서도 옛날에는 이걸 팔았는데 지금은 안 팔아요. 더 위험하기 때문에. 근데 무릎 사이에는 베개를 끼워주는 것이 좋다고 해요. 이 대신에 이제 뼈 주위를 조금 보호를 해드려야 되겠죠. 뼈 주위를 보호하면서 무릎 사이에 베개를 끼워주는 게 되겠습니다. 이것도 시험에 자주 나오는 이야기예요. 118번 장기간 누워있는 대상자의 욕창 예방으로 옳은 것. 1번 두꺼운 이불을 덮어준다. 안 되죠. 압력이 가해지면 욕창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피부를 주무르듯이 마사지한다. 두드려 주라고 했지 주무르듯이 하면 안 됩니다. 침대 시트에 주름을 펴준다. 요게 정답이겠네요. 침대 시트라든가 옷이라든가 항상 이렇게 살에 어떤 압력이 한 부분에 가지 않도록 편안하게 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4번 특정 부위에 압력이 가해지도록 안 되죠. 그러면 욕창이 생겨 이런 얘기가 되는 거겠죠. 의자보다는 침대에서 자주 예, 의자는 1시간이고 침대는 2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침대에서가 덜 이렇게 자세를 바꾸어 주는 거겠죠. 요거 2개 바뀌었습니다. 119번. 욕창 예방 방법으로 천골 부위에 도는 모양의 베개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 옷 갈아입기 피가 어렵다. 뭐 말 안 되고 천골 부위의 혈액 순환이 저하된다. 예, 요게 정답이겠네요. 그래서 욕창이 낫지도 않고 혈액 순환 때문에 욕창이 또 발생되고 그렇기 때문에 천골 부위에는 절대로 이렇게 생긴 도넛 베개 해주시면 안 됩니다. 120번. 요양보호사의 다음 행동 중 대상자에게 욕창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는 천골 부위에 도넛 모양의 베개를 데워준다. 요거 정답이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기저귀가 뭉치지 않게 펴서 채워준다. 침상 시트를 바르게 편다. 무릎 사이에 베개를 끼운다. 체위를 자주 변경해준다. 이런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은 아주 훌륭하신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세요. 121번. 욕창의 치료 및 예방을 위해 우선적으로 공급해야 되는 영양소. 이건 단백질입니다. 고단백 식사를 하셔야지 욕창을 치료하고 또 예방할 수 있다고 해요. 그 다음에 122번. 습도가 낮은 겨울에 피부가 건조해지며 이제 욕창은 끝났네요. 거칠어지고 손과 다리에 가려움증이 발생하는 질환은 건조증인데요. 일단 이 건조증이 생기는 요인은 실내외 습도가 낮은 겨울철에 이제 잘 생기고요. 겨울철에. 그다음에 비누나 세정제 같은 거, 자극성이 있는 거, 그다음에 알코올, 목욕 중에 뜨거운 물을 사용을 해도 건조증이 생길 수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건조증에 대해서 이것도 시험에 이제 가끔 우리 어르신들 진짜 피부 건조를 해가지고 각질이 엄청 많으세요. 그냥 우리 선생님들 이 각질이 어떤가 이 상태 살펴보고 요거 관리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123번. 노인 대상자의 피부 건조를 예방하는 방법. 겨울철에 제습기 안 되죠. 가습기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제습기는 여름철에 사용하는 거죠. 알코올이 함유된 알코올 안 된다라고 했어요. 휘발되기 때문에 피부가 더 건조해집니다. 뜨거운 물로 매일 샤워한다. 이거 뜨거운 물도 안 된다라고 했어요. 미지근한 물로 2, 3일에 한 번씩 샤워를 시켜드리시면 됩니다. 때를 밀어 피부를 청결하게 한다. 요거 피부 건조증 더 악화시키는 거죠. 목욕 후 문지르지 않고 두드려서 말린다. 요게 정답이겠네요. 124. 노인에게 흔한 피부 건조증을 예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수분 섭취 제한 아니죠. 충분히 섭취하실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목욕 후 물기는 그대로 두시면 안 되고요. 두드려서 말리고 물기가 완전히 마르기 전에 보습제를 충분히 이렇게 발라주셔야 됩니다. 피부 건조증 예방을 위해서. 그다음 실내 습도는 3에서 40% 유지 아니죠. 40에서 60%를 유지해 주셔야 됩니다. 가습기를 틀고 뭐 이렇게 젖은 빨래를 넣어놓고 이렇게요. 그다음에 수시로 때를 문질러 닦는다 안 되고 순한 비누와 보습제 이게 정답이겠네요. 정답은 5번입니다. 125번 피부 건조증이 있는 대상자의 목욕을 돕는 방법이네요. 뜨거운 물 안 된다라고 했죠. 따뜻한 물. 그다음에 때를 불린 뒤 밀어준다. 이것도 아니고요. 자극이 강한 비누 아니네요. 목욕 후 수건으로 문지르듯이 이것도 아니네요. 두드리듯이. 그다음에 목욕 후 물기가 완전히 마르기 전에 보습제를 바른다. 이게 정답이겠네요. 126번 다음과 같은 증상이 나타나는 질환은 피부와 점막에 있는 감각신경 말단 부위의 수포라고 하네요. 수포 통증, 자결감, 가름. 수포의 피부 관련해서 수포 이야기 나오면 대상포진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옛날에 이제 그 수두를 앓았던 사람에게 주로 발생이 된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수두, 그 다음에 과로나 스트레스도 원인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면역력이 저하된 사람, 특히 노인분들, 저하된 사람들이 대상포진에 잘 걸리십니다. 우리 이 대상포진에 대한 시험도 자주 나오는 문제예요. 욕창처럼. 그래서 시험 공부에 좀 더 신경을 쓰시면 좋겠습니다. 127번 다음 중 대상포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이것도 시험에 자주 나오는 문제이네요. 1번 세균성 피부질환 아니죠. 수두를 일으키는 바이러스성입니다. 수두 일으키는 바이러스성 질환입니다. 통증은 일주 후 사라진다 아니죠. 통증은 수개월에서 1년 이상 가는 경우도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굉장히 긴 시간 고통스럽다라고 합니다. 가려움증이 없는 수포 아니죠. 가려움증이 반드시 동반되는 그런 수포가 발생이 되고요. 자결감을 동반한 수포가 띠 모양으로 나타난다. 이게 정답이겠네요. 자결감은 열감이에요. 열감, 그죠? 열감이 느껴지는 그런 수포가 이렇게 띠 모양으로 이렇게 나타난다라고 해요. 과거 풍진을 앓았던 아니죠. 수두를 앓았던 사람에게 주로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고요. 요거 시험에 자주 나오니까 선생님들 공부하실 때 중점적으로 좀 하시기 바래요. 128번 노인 대상자가 대상포진에 걸릴 위험성이 높은 원인은 1번 과체중, 피부건조, 면역력 저하, 혈액순환 장애, 신장기능 저하. 3번이겠네요. 면역력 저하인 어르신들이 자주 걸리시고 스트레스, 과로, 그죠? 수두 걸렸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요 대상포진에 걸릴 확률이 높다라고 합니다. 129번 다음 중 대상포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1, 2주면 통증이 없어진다 아니라고 했죠. 수개월에서 1년 넘게까지. 그 다음에 과거의 풍진 아니죠. 수두를 앓았던 사람에게 발생하고요. 3번 가려움증이 없는 아니고 있는 있는 발진이 일어나고요. 4번 병소가 퍼지지 않도록 긁지 않으셔야 되죠. 간지럽기 때문에 많이 긁으시는데 긁으시면 그 물집이 터지면서 옆으로 이렇게 번져가기 때문에 안 긁도록 그러니까 의식이 없는 어르신 내지는 뭐 또 치매에 걸린 어르신들은 항상 이렇게 손에 손싸개를 해놓는 경우가 많아요. 그 다음에 5번 세균성 질환이 아니고 바이러스성 수두를 일으키는 바이러스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130번 밤에 가려움증이 심해지고 알레르기 증세와 비슷하며 사람에서 사람으로 직접 감염되는 사람에서 사람에게 직접 요게 참 중요한 건데요.
이것도 시험에 굉장히 자주 나오는 건데요. 정답은 옴입니다. 옴의 특징은 특히 밤에 굉장히 간지럽다라고 합니다. 네, 밤에. 요게 이제 밤에 특히 간지럽고 사람에서 사람으로 직접 감염된다 그러면 옴이 정답입니다.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거예요. 131번. 다음의 방법으로 관리해야 하는 감염성 질환은 처방받은 연고를 밤에 바르고 밤에 많이 간지럽다라는 얘기죠. 다음날 아침에 씻어내고요. 사용한 침구류는 뜨거운 물에 세탁하고 3일 이상 사용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남아있을 수 있기 때문에 세균이. 대상자는 물론 동거 가족이나 요양보호사도 동시에 치료를 받아야지 된대요. 네, 이건 동시에 치료를 받아야 되는 특징을 가진 것은 옴입니다. 이것도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그런 내용이네요. 132번 머릿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머릿니는 일단 전염성이 있죠. 그죠? 옴처럼 점령성은 있습니다. 1번 피부 속에 굴을 뚫어 피부병을 유발한다. 이거는 옴에 대한 설명이죠. 굴 뚫어가지고 그다음에 다른 사람에게 옮기지 않는다는 아니고요. 빗과 브러쉬는 흐르는 물에 씻어서 사용한다. 아니고요. 5분에서 10분 뜨거운 물에 열탕 소독하고 난 뒤에 사용을 하시라고 합니다. 뜨거운 물에. 그다음에 모자, 수건 등을 함께 사용하면 안 되죠. 옮기는 질병이기 때문에 침구와 옷을 뜨거운 물로 세탁하고 깨끗이 말려서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정답은 5번입니다. 133. 노화에 따른 신경계의 특성으로 옳은 것은 감각이 예민해진다. 아니에요. 감각 자체는 둔화됩니다. 정서 조절이 안정되지 않죠. 어르신들 불안해하십니다. 균형을 유지하는 능력이 증가한다. 이것도 감소하시니까 자꾸 넘어지시는 거죠. 신경세포의 기능이 증가한다. 이것도 저하됩니다. 단기 기억이 감퇴한다. 이것이 정답이겠네요. 단기 기억이 감퇴합니다. 어르신들은 어제 뭐 했는지 일주일 전에 뭐 했는지 이런 것들 잘 기억하지 못하십니다. 134번 노화에 따른 시각의 특성으로 옳은 것, 시각적인 것. 1번 각막 반사의 증가가 아니고 저하되죠. 그래서 저하되기 때문에 손상이나 감염이 와도 어르신들이 잘 못 알아차려서 큰 병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눈부심의 감소, 눈부심은 증가가 돼요. 요거는 이제 뒤에 백내장, 녹내장 요때 공부 따로 더 하실 거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빛 수능의 어려움이 증가. 네, 빛이 어두웠다가 밝은 데서 올 때, 또 밝은 데서 어두운 곳으로 갈 때, 고를 때 수능, 예, 바로바로 이렇게 반응하는 그게 조금 어려워지십니다. 어르신들은.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눈물의 양은 증가가 아니고 감소가 되어서 눈이 이렇게 뻑뻑하고 건조해서 인공 눈물약을 많이 넣죠. 그 다음에 5번 물체에 초점을 맞추는 능력은 당연히 감소가 되겠죠. 상실됩니다. 상실이 되니까 노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죠? 노안의 이유입니다. 요게.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135번 수정체의 황화현상. 황화현상이란 수정체가 이렇게 노란색으로 변하는 거예요. 노란색으로 이렇게 변하는 현상을 황화현상이라고 하는데 색의 식별이 떨어진 노인이 구별하기 어려운 색. 요거 시험에 이제 좀 가끔 나오거든요. 어르신들을 보면 보라색, 남색, 그리고 파란색 요런 것들을 잘 이렇게 구분을 잘 못하세요. 그래서 옛날에 저희들이 외울 때는 난파 간첩 보면 119 신고해라 요런 식으로 했거든요. 남색, 난파 간첩, 남색, 파란색 보면, 그죠? 난파 간첩을 보면 119에 신고해라 요렇게 외웠는데 선생님들도 그렇게 외우시면 헷갈리는 것이 조금 줄어들 것 같네요. 136번 노화에 따른 청각이네요. 이제 청각의 변화로 옳은 것.
어르신들 난청 굉장히 많이 흔히 겪기 때문에 이것도 청각에 대한 문제들도 시험에 좀 곧잘 출제되는 경향이 있어요. 1번 귀 바퀴가 작아진다. 아니죠. 커지고 늘어지죠. 어르신들 귀를 보면 커지고 늘어집니다. 축. 외이도의 건조증이 감소하는 것이 아니고 증가하겠죠. 그리고 이관이 내측으로 커진다. 아닙니다. 이관은 내측으로 좁아집니다. 그 다음에 고막이 두꺼워지고 음의 전달 능력이 감소된다. 이것이 정답이겠네요. 고막 자체는 두꺼워져요. 그래서 난청이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노인성 난청은 여성에게 아닙니다. 노인성 난청은 남성에게 더 흔하게 일어납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37번 노화에 따른 미각의 변화로 옳은 것. 혀의 미뢰 개수가 증가하나요? 아니죠. 감소하죠. 그래서 입맛을 잘 모르십니다. 맛의 감지 능력, 그래서 당연히 감소가 됩니다. 저하가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신맛, 쓴맛 감지 기능은 증가한다. 예, 요게 정답이겠네요. 그래서 아우 왜 이렇게 밥맛이 있어? 뭐 싱글도 못 드시고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정답이 되겠고요. 단맛 감지 기능 증가가 아니고 감소하죠. 단맛과 짠맛은 맛을 잘 이렇게 못 느끼세요. 감소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인공조무료가 들어간 것들 좀 강한 그런 음식들을 어르신들께서 자주 찾아서 드시는 겁니다. 5번 치매 분비량이 증가가 아니고 감소해서 소화를 잘 못하시는 거겠죠. 다음에 138번 다음은 노화에 따른 후각 촉각의 특성이다. 옳은 것은 후각세포 감소이죠. 후각에 변화가 없다. 이거는 뭐 말 안 되고요. 촉각에 의한 접촉감을 쉽게 느끼지 못합니다. 어르신들은. 그래서 강도가 높아야지 이렇게 접촉한 느낌이 들기 때문에 어르신들과 이렇게 접촉할 때는 좀 더 강하게 그렇게 해드려. 뼈 안 부러지게 정도. 예, 그렇게 해드려야 되고요. 통증을 호소하는 정도는 감소하는 것이 아니고 허리도 아파, 다리도 아파, 머리도 아파, 배도 아파 증가합니다. 그다음에 통증에 둔감한 반응. 예, 요게 정답인데요. 요거 두 개 헷갈릴 수 있는데 여기저기 아파, 온몸이 쑤시고 아파 이거는 증가를 하는데 통증에 둔감해요. 어르신들은. 예, 모든 감각 기능들이 저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정작 통증 여기 아프세요? 누르면 몰라 아니 저기 아프세요? 몰라 아니 그래요. 그래서 통증에 둔감한 반응은 보이지만 통증을 호소하는 그거는 이제 증가를 하는 거죠. 다 여기저기 다 아파해 놓고 정작 어디에 아프시냐고 물으면 잘 모르세요. 139번 안압의 상승으로 인하여 시신경이 손상되어 시력이 점차적으로 약해지는 질환이라고 하네요. 안압은 눈의 압력인 거죠. 그래서 이게 50대 정도 넘어가면 이렇게 눈이 뻑뻑한 느낌, 약간 뭐 통증이 있고 뭐 그런 느낌이 드는데 안압 상승으로 인해서 시신경이 손상되었을 때 이거는 녹내장입니다. 안압은 녹내장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녹내장은 뭐 유전이거나 스트레스 같은 뭐 그런 이유 때문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원인은 불명하다. 의학계에서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140번 다음 증상은 어떠한 질환에 대한 설명인가? 좁은 시야, 눈 이물감, 뿌옇게 혼탁된 감막. 뿌옇다라고 하면 예, 안구 통증, 그 다음에 두통, 요거 녹내장입니다. 자, 녹내장은 일단 어두운 것에 대해서 적응을 하는 것을 에 대해서 장애를 느끼세요. 그리고 색깔 변화를 인식 잘 못하시고요. 그다음에 심하면 요거 인제 녹내장은 실명까지 갈 수 있는 고런 질병입니다. 141번 다음과 같은 질환을 받은 대상자에게 나타나는 증상. 녹내장에 대한 시험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예, 선생님들 공부 좀 많이 해주세요. 안압의 상승으로 시신경이 손상되어 시력이 점차 약화된다. 요거 이제 녹내장에 대한 설명이잖아요. 1번 좁은 시야가 이제 예, 좁은 시야가 안압의 특징적입니다. 예. 동공의 백색 콘탁, 밝은 불빛에서의 눈부심, 통증 없이 흐린 시력, 통증이 없다라고 하네요. 그 다음에 불빛 주위에 무지개가 보임. 요건 전부 다 이제 백내장에 대한 설명이고요. 어, 요 녹내장, 백내장 요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특히나 녹내장에 대해서는 공부를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42번 녹내장 대상자의 일상생활 습관으로 옳은 것은 1번 낮 시간에 일광욕을 한다. 2번 무거운 물건 드는 것을 피한다. 3. 매일 윗몸 일으키기 운동을 한다. 4. 장기간 고개를 숙이고 책을 본다. 5. 목이 꽉 조이도록 넥타이를 3개 맨다. 이것들은 전부 다 안압을 올릴 수 있는 행동이에요. 그죠? 그래서 아니고 무거운 물건조차도 드는 것을 피하셔야 됩니다. 안압이 올라가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시험에 가끔 나오는 문제입니다. 143번 수정체가 혼탁해져서 빛이 들어가지 못하여 뿌옇게 보이는 질환은 수정체가 혼탁해졌다라고 하네요. 수정체가. 그러니까 빛이 혼탁해져 가지고 빛이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물이 이렇게 뿌옇게 보이는 질환은 백내장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눈동자에 하얗게 백태가 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잘 안 보이거든요. 백내장은. 그 다음에 144번 눈동자에 하얗게 눈동자에 하얗게 백태가 꼈다고 하네요. 잘 안 보이게 되는 백내장의 발생 부위는 아까 수정체라고 했습니다. 그죠? 수정체가 혼탁해져서 요거 시험에 가끔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145번 수정체가 혼탁해져서 뿌옇게 보일 때 나타나는 증상은 1번 두통, 구역질, 눈, 이물감, 안구 통증, 밝은 불빛에서의 눈부심, 실명. 이게 4번인데요. 아까 문제를 풀면서 녹내장, 백내장 공부 문제 풀 때 다시 한번 공부하겠다라는 내용인데 백내장이 있으면 밝은 불빛에서 이렇게 눈이 굉장히 부시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시험에 가끔 나오는 문제입니다. 146번 백내장 진단을 받은 대상자에게 나타나는 증상은 좁은 시야 녹내장이죠. 그 다음에 안구 통증도 녹내장입니다. 어두움 적응장애 이것도 녹내장 이야기죠. 색깔 변화 인식장애 이것도 녹내장 이야기고요. 동공의 백색 혼탁 수정체의 백색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시험 녹내장, 백내장도 흔하게 나오는 문제들이니까 선생님들 공부할 때 유념해 주세요. 147번 노화에 따른 고막 내이의 퇴행성 변화에 의해 청력이 감소되는 질환은 노인성 난청이죠. 어르신들은 난청 대부분 다 앓고 계시더라고요. 이석적은 결석 돌이 생기는 건데 이거는 어지러움증을 느끼는 거고요. 중이염은 중이에 염증 생긴 거, 내이염은 내이에 염증 생긴 거. 이명은 어떠한 자극이 소리라든가 이런 자극이 없이 그냥 내 속에서 내 귀 속에서 그냥 소리가 윙윙 그런 소리가 들리는 거라고 하네요. 그 다음에 정답은 3번입니다. 노인성 난청 요 시험에 자주 나오는 문제입니다. 퇴행성 변화에 따른 것은 노인성 난청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것들은 다 질병입니다. 그 다음에 148번 노인성 난청의 증상으로 옳은 것. 자, 고음에서의 난청 아니죠. 고음에서의 난청이에요. 고음. 그러니까 스, 츠, 트, 프 이런 것들. 강한 발음에서 이렇게 잘 못 알아듣는다라고 해요. 그리고 그래서 어르신들은 이렇게 똑바로 보고 목소리를 이렇게 낮추고 또박또박 눈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상으로 오른 것, 고음에서 잘 못 알아듣는 거, 그다음에 음의 전달 능력 증가 이런 것들은 안 읽겠습니다. 노인성 난청은 스, 츠, 트, 프, 크, 프
이런 것들에서 이렇게 강한 고음에서 난청을 느낀다라고 하십니다. 149번 노인성 난청이 있는 대상자와 의사소통하는 방법. 자, 옆에서 귀에 대고 큰 소리 큰일 나죠. 소음이 있는 곳에서 아닙니다. 얼굴을 보면서 천천히 또박또박 말한다. 요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보청기를 사용 시 고음의 큰 소리가 아니죠. 보청기 자체가 굉장히 소리를 잘 빨아들이기 때문에 저음에서가 작게 말하셔야 됩니다. 보청기를 착용하시 특히나 그다음에 청력을 복구시키기 위해 약물 치료 아니죠. 네.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150 이거 한번 청력이 악화되고 나면 고치기가 조금 힘들어요. 그래서 보청기 착용을 하시죠, 어르신들. 150번 노화에 따른 뇌분비기의 특성으로 옳은 것은 시험에 자주 나오는 문제네요. 뇌하 수체가 커진다 아니죠. 뇌하 수체는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인슐린 분비량이 늘어난다 아니죠. 감소합니다. 그래서 당뇨가 생기는 거고요. 에스트로겐 분비가 감소한다. 이게 정답이겠네요. 그 다음에 4번 포도당 대사 능력이 좋아지면 병이 안 생기겠죠. 감소합니다. 5번 갑상선 호르몬 분비량도 감소됩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151번 노화에 따른 뇌분비계 특성으로 옳은 것은 포도당 대사 능력이 감소되는 거 맞네요. 그 다음에 인슐린에 대한 민감성 증가로 저혈당 아니죠. 감소로 민감성이 감소해서 고혈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당뇨가 위험한 거죠. 생기는 거고요. 갑상선의 크기가 커진다 아니죠. 줄어듭니다. 크기는 갑상선 호르몬의 분비량 역시 그래서 감소합니다. 기초대사량도 당연히 감소하죠. 근육량이 적으니까 기초대사량의 양도 적은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52번 노화로 인한 뇌분비의 특성 중 인슐린이 부족한 대상자에게 나타나는 증상으로 옳은 것. 인슐린이 부족하면 당뇨이겠죠. 공복 시 혈당이 증가하는 경우입니다. 네. 요거는 췌장에서 인슐린 분비가 굉장히 느리고 또 분비하는 것 자체가 충분하지 못해서 이렇게 공복 시에 혈당이 증가합니다. 153번 인슐린이 분비되지 않거나 부족할 경우에 나타나는 질환의 특성으로 옳은 것. 1번 체중이 어떻게 되나요? 감소하죠. 질 분비물은 증가합니다. 그래서 질염이 잘 생겨요. 식욕 감소. 네, 식욕이 감소하는 거 아니에요. 인슐린이 분비하지 않으면 다음, 다식, 다뇨, 다갈. 그러니까 굉장히 목도 마르고요. 많이 드세요. 당뇨에 이제 걸리신 분들은 보면. 그리고 소변도 굉장히 잦아요. 그리고 갈증 많이 느끼고 물을 많이 드시려고 하고 갈증도 많이 느끼고 이런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식욕은 증가하게 되는 것이죠. 다음 상처 치유 지연 요게 정답이겠네요. 어르신들 당뇨 있으면 상처 이렇게 피가 잘 안 멎어 가지고 특히나 당뇨 있으면 잇몸 치료 뭐 털리 같은 거 이런 것들 치과에서 잘 안 해주려고 해요. 피가 안 멈추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나 뭐 의치를 하거나 뭐 임플란트를 하시게 되면 당뇨 있으면 잘 안 해주니까 조금이라도 젊었을 때 병이 없을 때 하시는 것이 중요할 겁니다. 그다음에 성욕구 증가 요거는 당뇨에 걸리시면 발기부전이 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증가하는 것이 아니고 발기 자체가 안 됩니다. 답은 4번 되겠습니다. 요거 시험이 굉장히 잘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쌤들 조금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요. 154번 당뇨병의 초기 증상이래요. 수분 섭취량 증가하죠. 물 많이 드십니다. 체중은 어떤가요?
감소하죠. 질 감염 당연히 증가하죠. 그 다음에 음식 섭취량 아까 다식이라고 했어요. 많아진다고 했고요. 소변 배설량은 증가합니다. 소변이 갑자기 많이 누고 하면 당뇨병 그 초기가 아닌지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겠네요. 155번. 당뇨병의 원인으로 오른 것. 1번 규칙적인 식사. 이건 훌륭한 식사이죠. 고섬유질 훌륭하시고요. 규칙적 운동 훌륭하고 표준 체중 유전적 요인이겠네요. 당뇨는 유전적인 요인이 아주 크다고 합니다. 156번. 정기적으로 인슐린을 맞는 당뇨병 환자에게 대상자에게 나타나는 저혈당 증세는 저혈당은 항상 이렇게 식은땀, 네, 땀을 많이 흘리잖아요. 그리고 두통, 두통도 느끼시고 시야가 몽롱해지시고요. 배고픔을 느끼신대요. 그리고 어지러움증도 느끼십니다. 저혈당에 대한 배고픔, 그죠? 식욕을 느끼시고, 요 저혈당이 오신 어르신들은 요런 증상들을 갖고 있다. 요거 시험에 아주 많이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요거는 거의 뭐 반드시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식은땀, 두통, 시야 몽롱, 어지러움증, 배고픔, 요걸 같이 요렇게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57번. 당뇨병 대상자가 땀을 많이 흘리며 두통과 어지러움증이라고 하네요. 어떻게 해드리면 될까요? 물을 마시게 한다. 자세를 바로 눕혀 휴식을 취하게 한다. 오렌지 주스나 사탕을 먹인다. 심호흡을 하도록 한다. 인슐린. 이것도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오시는데요. 일단 요거는 저혈당인 경우잖아요. 그래서 이 쇼크가 올 수 있어요. 당뇨병 어르신들은. 고혈당인데 약을 계속 드시거나 뭐 이렇게 뭐 운동을 좀 심하게 하시거나 그러면 저혈당이 올 수 있어요. 이럴 때는 쇼크가 와서 뇌가 상할 수 있기 때문에 저혈당이 왔을 때 당뇨병 어르신들한테 그럴 때는 바로 오렌지잖아요. 오렌지 주스나 사탕. 주머니에 항상 어르신들 모시고 계신다면 항상 주스나 사탕 같은 거 하나씩 챙겨 놓으셔야 되고요. 특히나 밖에 운동하러 나가셨을 때는 항상 주머니에 이런 것들을 챙겨 놓으시고 어지러워 이러시면 그 자리에 앉히시고 얼른 먹여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오니까 선생님들. 그다음에 158번. 저혈당 증상이 보이는 대상자에게 응급처치를 안았을 때 좀 전에 제가 설명드렸죠. 뇌 손상이 올 수 있습니다. 뇌세포가 이 포도당을 이제 공급받지 못하면 오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주스나 사탕을 꼭 갖고 다니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것도 시험에 자주 나오는 문제입니다. 159. 당뇨병 대상자의 운동 방법. 일주일에 한 번 땀을 충분히 흘린다 안 되죠. 일주일에 5회 이상. 그 다음에 30분 정도. 땀을 충분히 흘리시면 안 돼요. 30분 정도, 30분 이상 운동을 하시고요. 걷기 운동 같은 거. 그다음에 운동 직후 음식물 섭취를 금지한다. 안 되죠. 저혈당을 대비해서 음식물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혈당이 300ml/dL 이상인 경우에는 혈당 조절 후 운동을 시작한다. 이게 정답이겠네요. 혈당이 요만큼 넘어가면 위험하기 때문에 혈당을 좀 조절하고 그 다음에 운동을 시작하셔야 됩니다. 가능하면 공복 상태에서 운동하시면 안 돼요. 식후 30분에서 1시간 쇼크 올 수 있습니다. 공복 상태에서. 그 다음에 5번 약물 복용 시 운동요법을 병행하지 않는다. 어르신들뿐만이 아니고요. 당뇨병 환자들은 약 플러스 운동, 그냥 걷기, 수영 뭐 이런 것들 몸을 꾸준히 움직여 주셔야 됩니다. 약과 운동을 동시에 같이 하셔야지 효과가 있고요.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시험에 많이 나오는 문제니까 좀 선생님들 외워두셨으면 좋겠습니다. 160번 당뇨병이 있는 대상자의 운동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혈당이 떨어질 때 운동하시면 큰일 나요. 저혈당 쇼크가 옵니다. 당뇨약을 복용하기 직전 운동 이것도 아닙니다. 이것도 저혈당 쇼크가 올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매일 30분 정도 규칙적으로 운동한다. 요게 정답이겠네요. 매일 30분, 식후 30분에서 1시간 후에 밖으로 나가셔서 주 5회 이상 거의 매일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고강도에서 저강도 순 안 돼요. 그냥 쉬운 운동을 무리하지 않는 정도의 운동을 권합니다. 혈당인 경우 300ml 데시리터 이상인 경우 운동 강도 안 되죠. 큰일 납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61번 당뇨병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 1번 공복에 운동하게 한다. 안 돼요. 저혈당 쇼크 온다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2번 인슐린은 경구로 투약한다. 큰일 납니다. 약으로 먹게 되면 위장관에서 파괴가 돼요. 그래서 반드시 당뇨 인슐린은 주사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이 이 직접 주사 주는 건 의료적 처치에 들어갑니다. 선생님들 나중에 근무하실 때. 그래서 어르신 보고 스스로 배에 이렇게 놓게 하시거나 인슐린 주사는 아니면 가족들이 놓게 하는데 그것이 힘들면 쌤들이 어르신 손을 잡고 누르는 거는 해주시되 항상 어르신 손을 잡고 주사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혹시나 나중에 무슨 문제가 있으면 선생님들이 그냥 주시면 요거 나중에 상당히 안 좋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주사를 하실 때는 그냥 이렇게 어르신 손을 잡고 아니면 가능하면 가급적이면 가족들한테 아니면 어르신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고 그게 힘들 때는 어르신 손을 잡고 반드시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3번 고콜레스테롤 시기를 제공한다. 큰일 납니다. 이것 때문에 당뇨가 생겼죠. 발의 상처 유무를 요거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어르신들은 상처가 있기 때문에 이게 괴사되면 발을 잘라낼 수도 있어요. 저도 이렇게 직접 잘린 발가락을 자르고 이런 분들 봤거든요. 그래서 항상 당뇨병은 상처를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5번 소금량을 점차 늘려 안 되죠. 이것도 가끔 시험에 나오는 문제입니다. 162번 대상자가 말수가 줄고 매사에 관심이 없으며 식욕 부진과 함께 수면 양상이 변할 때 요거 우리 초기에 배우는 거죠. 갑자기 말수가 줄고 매사에 관심 없고 그 다음에 식욕 부진 그래서 수면 장애 요런 또 신체적인 어떤 통증까지 호소하는 것은 우울증이라고 했어요. 네. 163번 다음과 같은 정상이 있는 질환은 절망감, 부정적 사고, 불면 혹은 과도한 수면, 자살에 대한 반복적인 생각, 당연히 우울증이죠. 우울증 걸리면 이런 식의 증상들이 나타나니까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164번 노인에게 나타나는 우울증 특성. 요거는 시험에 거의 매회 나오는 거예요. 우울증 특성 1번 장기 기억력이 좋아지나요? 아니죠. 무기력과 흥분이 교대로 나타난다. 요거는 조울증인 질병이죠. 그 다음에 본인 스스로 우울증을 자각하기 어렵습니다. 내가 우울증 걸렸네 하시는 어르신 거의 없으세요. 자각이 굉장히 어려운 게 우울증입니다. 그 다음에 주변 사람들이 우울증 요것도 마찬가지. 본인도 자각하기 어렵고 그냥 나이가 먹어가지고 우리 아버님 말수가 좀 줄어들었네. 잠이 주무시는 것이 좀 불규칙하네 느끼길 뿐이지 그것이 우울증이라고는 주변 사람들도 잘 모르세요. 두통입니다. 두통, 소화불량 등 신체 증상을 호소하죠. 머리 아파, 소화가 안 돼. 그렇게 처음에 얘기하십니다, 어르신들. 그래서 이런 것들 이렇게 호소하실 때 혹시 우울증이 아닐까? 그냥 쉽게 그냥 두통약 이렇게 복용시켜 드리지 마시고요. 혹시 우울증이 아닌지 한 번쯤 의심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165번 많은 경우 우울증은 본인 스스로 극복하기 어렵다. 요양보호사의 적정한 태도는
1번 관심을 보이면 심해짐으로 모른 척 하시면 안 되죠. 대상자를 지지해 주도록 가족에게 조언한다. 예. 요게 정답일 것 같네요. 그 다음에 3번 괜찮을 것이라고 격려한다. 이런 판단은 선생님들이 하시면 큰일 나요. 4번 본인 스스로 극복하도록 우울증은 본인조차 극복하지 못합니다. 5번 느낀 분노를 대상자 스스로 인정하고 참도록 이것도 안 됩니다. 대상자를 지지해 주도록 가족에게 조언을 하고요. 선생님들이 더 가족들보다 우울증에 대해서 더 전문적인 지식이 있기 때문에 가족에게 말씀드리고 전문가 의사의 상담을 받도록 그렇게 말씀을 드려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66번 우울증과 치매의 비교 중 옳은 것. 자, 우울증은 서서히 발병하는 것이 아니고요. 급격하게 발병을 해요. 그 다음에 정신과적 병력이 있습니다. 우울증은. 네, 우울증은 정신과적 병력이에요. 그 다음에 모른다고 대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요게 정답 같으네요. 일관된 인지 기능의 저하 아니에요. 편차가 굉장히 심해요. 우울증은 인지 기능에 대해서 편차가 심하다. 그 다음에 단기 기억이 심하게 저하됨 아닙니다. 단기 기억과 장기 기억이 동등하게 저하됩니다. 예. 그래서 이 외에도 우울증이 먼저 시작돼요. 예, 먼저 시작되고 그 다음에 짧은 기간 예, 이어지고요. 그 다음에 기억력 장애 호소. 그래서 이 우울증하고 치매하고 구분하기 힘든 게 나 기억 안 나. 예. 어제 거 기억 안 나. 지난번에 그건 뭐였지?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그래서, 혹시 인지 저하, 치매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우울증에도 요 기억력 장애를 이렇게, 나 기억 안 나.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자, 그러면 우울증과 치매의 차이에 대해서 이제 또 공부해 볼 건데요. 치매는 서서히 발병해요. 그래서 요 두 개 바뀐 거죠. 그다음에 정신과적 병력이 없습니다. 치매는 그냥 노인성 질환입니다. 그다음에 모른다고 대답하는 경우, 그다음에 치매는 근사치 대답. 네, 대답은 아주 잘하세요, 어르신들. 비슷하게 고쯤 요게 정답이면 이쯤 가가지고 이거 정답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 다음에 일관된 인지기능 저하는 치매고요. 인지기능 저하 정도의 편차가 심한 것이 이제 우울증인 거죠. 이 두 개 바뀌었고요. 요것도 두 개가 바뀌었습니다. 치매는 단기 기억이 심하게 이제 저하가 되고요. 우울증은 단기, 장기 전부 다 동등하게 저하가 됩니다. 치매 증상도 조금 더 있으면 그거 하면 기억력 저하가 먼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울증은 우울증이 먼저 시작이 돼요. 근데 치매는 기억력 저하가 먼저예요. 그 다음에 우울증은 짧은 기간 동안에 병이 일어나지만 치매는 긴 시간 15년까지도 봐요. 요즘 긴 시간 이렇게 서서히 혹은 뭐 이게 치매 종류에 따라서 서서히 진행되는 치매가 있고 뭐 괜찮다가 훅 떨어졌다가 괜찮다가 훅 떨어졌다가 치매의 종류에 따라서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 다음에 나는 기억력 문제 없어. 왜냐하면 근사치 대답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내 기억력은 아무런 문제 없어. 치매 어르신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런 특징들을 잘 이렇게 비교해서 공부하시면 좋겠네요. 167번 의식장애로 인해 수시간 내지 수일에 걸쳐 급격하게 발생하여 정상의 기복이 심하고 인지장애, 정서불안 정세를 보이는 질환은 이거는 이제 선망인데요. 인지장애로 인해 수시간 내지 수일에 걸쳐 요게 이제 키워드예요. 급격하게 발생하고요. 정상의 기복이 매우 심해요. 예. 그런 증상은 선망이에요. 요거 선망에 대해서도 계속 이어질 거기 때문에 여기까지 할게요. 이게 급격하게 발생한다. 그리고 정상 기복이 굉장히 심한 것이 특징이다. 그렇게 이제 조금 이해를 해 주시고요. 168번. 선망의 증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이것도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거네요. 서서히 아니죠. 급격하게.
그 다음에 회복이 불가능하다? 아니에요. 대체적으로 약물 복용하고 이러면 회복이 가능하세요. 계속 성망 증상을 갖고 있으면 어르신 집에서 같이 못 모셔요. 왜냐하면 위험한 상황들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예, 대체적으로 회복을 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의식의 변화가 없다. 아니죠. 있죠. 단독으로만 발생한다. 아니에요. 보통 치매에 걸리신 어르신들이 선망 증상을 많이 이렇게 호소를 하세요. 예, 선망 증상을 많이 이렇게 보이고 계세요. 치매랑 같이 이렇게 동반이 되는 경우가 많고요. 주의 집중력이 매우 떨어진다. 네, 매우 떨어진다. 이런 것들이 이제 정답이겠네요. 그다음에 요것도 시험에 자주 나와요. 169번. 선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만성 아니죠. 급성 질환이죠. 갑자기 나타나요. 신체 생리적 변화 아주 크죠. 아주 심해요. 그다음에 급격하게 발생한다. 이게 정답이겠네요. 급격하게 발생하고요. 증상의 기복이 매우 심하다. 수면 양상이 매우 불규칙하다. 선망은 매우 예. 왜냐면 매우 급격하게 매우 심하고 매우 예, 많고 이렇게 선망은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70번, 170번 선망 증상이 있는 대상자의 진압력을 유지하는 방법. 진압력은 시간 진압력도 있고요. 장소 진압력도 있고요. 사람 진압력도 있다라고 했고 대체적으로는 시간 진압력부터 먼저 떨어지기 시작해서 이렇게 점점 사람 진압력까지 떨어집니다. 진압력 유지하는 방법. 요것도 시험에 아주 자주 나오는 거예요. 마사지 제공 아니고 시간 진압력이잖아. 그죠? 그래서 요 세 가지 중에 이제 찾아보면 되는 거예요. 큰 목소리 대화 아니고 환경 변화, 치매와 선망은 같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라고 했잖아요. 특히나 치매 어르신한테 기존에 지내던 익숙한 공간은 정서에 인지에 덜 영향을 끼치지만 갑자기 이사 가거나 낯선 사람이 오거나 그러면 굉장히 불안을 느끼세요. 그래서 환경에 변화를 주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다음에 지인들을 자주 방문하게 한다. 예. 요건 이제 사람 진압력인데 지인들이 아니고 가족들이 이제 자주 보는 가족들 얼굴을 보여주는 게 좋아요. 그다음에 식사를 제공할 때 시간을 알려준다. 요게 좋겠네요. 시간 진압력을 잃게 하지 않기 위해서 주변에 이제 달력이나 시계를 항상 이렇게 가까이에 두고 오늘 며칠이에요. 지금은 아침이에요. 아침 9시니까 지금 식사하시는 거는 아침 식사예요. 이런 식으로 계속 알려드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도 시험에 자주 나와요. 171번. 선망 치료를 위한 비약물요법 중 개인의 정체성 유지하는 방법이네요. 개인의 정체성이라고 하네요. 혼자 있게 한다? 안 돼요. 선망 어르신들은 위급한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잘 보셔야 됩니다. 새로운 친구 안 됩니다. 치매나 선망 환자, 특히나 선망을 갖고 있는 치매 환자한테는 낯선 사람들 사귀게 하는 거 아주 위험해요. 가족이 자주 방문하게 한다. 오케이. 가족입니다. 친근했던 사람, 예, 늘 보아오던 사람, 예, 어머님, 아버님 이렇게 들여다보게 하고요. 밤에는 불을 끄고 선망 환자는 밤에도 불을 켜놔야 돼요. 네, 끄고 어둡게 하시면 안 되고요. 많은 사람들 접촉도 안 됩니다. 요거 많은 사람들은 줄이셔야 돼요. 오히려 선망 환자한테는. 그래서 가족이 자주 방문하게 하는 것이 정답이겠습니다. 이것도 시험에 아주 많이 나오는 이야기네요. 172번 선망 대상자가 초조해하는 경우 돕는 방법. 자, 가족 사진을 치우면 안 되겠죠. 가족 사진은 굉장히 초조해하잖아요. 예, 늘 보아오던 사람 또 내 먼 기억 속에 또 가까운 기억 속에 있는 가족 사진은 가까이 두는 것이 좋고요. 가족 구성원의 접촉을 제한하시면 안 되겠죠. 자주 방문해서 격려하도록 오히려 그렇게 하셔야 되고요. 대상자의 물건을 다른 곳으로 치우면 안 되겠죠. 굉장히 불안해 하십니다. 단호하고 부드러운 목소리, 요게 중요해요. 선망 어르신한테는 단호하면서도 부드러운 목소리로 그러시면 안 돼요. 어르신, 뭐 이렇게
그다음에 5번 대상자와 시선을 마주치면 안 돼요. 부드럽게 이렇게 마주 보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아 저 사람이 내게 위협적이지가 않구나.' 그렇게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서 예 말씀을 나누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4 번이 되겠네요. 이것도 가끔 시험에 나오는 문제입니다. 173 번. 선망 대상자가 야간의 혼돈 방지를 위한 비약물적 치료 방법. 이것도 이제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건데요. 선망 대상자는 신체의 균형이 이렇게 깨진 경우예요. 그래서 낮이고 밤이고 이렇게 구분도 잘 못하시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드려야 되느냐? 낮에도 커튼을 친다. 아니에요. 낮에는 낮이라고 열어서 어, 해가 떴네요 하고 낮 시간임을 가르쳐 드려야 돼요. 시간 진압력 가르쳐 드려야 되고요. 달력, 시계 등을 없애면 안 돼요. 항상 가까이 두고 요것도 시간 진압력이죠. 뭐 오늘이 몇 월 며칠인지 자꾸 가르쳐 드려야 되고요. 밤에는 불을 밝혀 둔다. 예. 야간의 혼동 방지니까 밤에는 이렇게 불을 밝혀 드려야 됩니다. 그다음에 항상 큰 목소리 안 되죠. 단호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씀해야 되고요. 밤에는 창문 열어 감기에 걸리십니다. 창문은 여시면 안 돼요. 불을 켜 놓으시는 거지 창문을 여시면 독감, 뭐 감기 이렇게 걸려서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어, 그리고 창문 밤에는 이제 '아 이제 밤이에요.' 하고 창문 닫고 커튼 치고 네 고렇게 하셔야 됩니다. 174 번. 선망에 있는 치매 대상자가 늦은 밤에 흥분하여 소리 지르며 난동 피울 때 인제 쪼끔 위험한 상황이 올 수도 있겠네요. 밤에는 이렇게 성격이 달라지는 게 보통이에요, 선망 어르신들은. 음, 방을 밝고 따뜻하게 해주는 것이 중요해요. 야간 선망이라면 요거는 이제 가벼운 경우이겠죠. 그죠? 환각 증상도 보이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밝고 따뜻하게 해드려야 됩니다. 흥분이 가라앉을 때까지 그냥 두시면 안 돼요. 어르신들은 어떤 행동을 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스스로 막 자해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위험하니까 그냥 혼자 두시면 안 됩니다. 왜 그러는지 이유를 물어본다. 선망에 그 어떤 흥분해 가지고 막 소리 지르는데 "아 어머니 왜 그러세요?" 못 물어보죠. 큰일 납니다. 그다음에 다른 대상자들 앞에서 야단치는 거 더 그냥 흥분하라라는 이야기죠. 그다음에 진정제 투약하여 잠을 재운다. 안 됩니다. 진정제 함부로 쓰시면 안 돼요. 근데 이제 이 가벼울 때는 요렇게 방을 밝고 따뜻하게 해 주면 쪼끔 이렇게 인제 완화되는 경우가 있는데 만약에 심한 경우라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밤에. 그럴 때는 어르신 스스로가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에너지 소모가 굉장히 심해요. 막 난리를 치시니까요. 그렇게 하고 주변 사람들이 위험할 수도 있어요. 어떤 어르신들은 막 그 칼 같은 거 들고 선망은 굉장히 강한 어떤 자극이 이렇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할 수 있어요. 어떤 어르신들은 칼 가지고 막 찌르고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간호사나 시설장한테 반드시 이야기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전문가한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그러면 약물 치료를 하시면 조금 완화되시고 그러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선망도 인지 저하 기능 중에서 정신과적 병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까지 이제 모두 끝났고요. 요거는 다음에는 이제 뭐 치매나 뇌졸중, 파킨슨 요런 질환으로 넘어갈 건데요. 요게 기초 지식이기 때문에 선생님들 좀 공부하시고 나중에 혹시나 어르신들 모실 때도 이거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증상들이기 때문에 선생님들 굳이 뭐 자격증 때문이 아니어도 좀 더 자세하게 공부할 필요가 있는 내용들이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